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오늘 방송은 2024년 첫 정기회의 내용 전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식을 다룬 YTN 보도부터 살펴봅니다. 운송업계의 다양한 사업 구조를 전함과 동시에 시청자 알 권리에 보탬이 됐는지 시청자위원회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최근 범죄 사건 사고가 급증하면서 언론 보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늘 우려스러운 점, 바로 선정성 보도를 YTN은 경계하고 있는지 사건 사고 보도를 통해 진단해 보겠습니다. 천만 반려견 시대 시청자 이목이 집중된 소식이죠. 대식용 금지법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분란을 부추기지 않은 바람직한 언론 태도는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봅니다. 더욱 특별해진 유의미한 의견으로 가득한 2024년 1월 첫 시청자위원회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중입니다. 이 소환 대안이 넘어가고 벌써 입춘이 됐습니다. 한 해의 시작, 또 봄의 시작을 알리는 설렘 가득한 절기인데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이 농사의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절기로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현대인들에겐 절기가 미치는 영향은 적어졌습니다. 달력을 넘길 때마다 마주하는 계절의 변화 정도로 인지할 겁니다. 만물의 움직임이 시작하는 시점인 만큼 자연의 변화가 고스란히 투영된 달력을 펴서 한 해를 계획해보고 또 이 지난 날을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도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반성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2024년 첫 시청자위원회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YTN 시청자위원회 2024년도 1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방시민은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1명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YTN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YTN은 12월 26일 류일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심의 의혹, 권익위 신고 접수, 류일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파장, 불법 유출 수사 의뢰 예고를 비롯해 1월 23일까지 관련 꼭지를 15건 이상 보도하며 민원사주 의혹 과정 전반을 꾸준히 다뤘습니다. 민원인 정보 유출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최근 방심위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벌인 반면 정작 의혹의 출발점인 민원사주 의혹은 아직 고발인 조사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저는 YTN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방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입장을 전하면서 핵심 쟁점을 심층 취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심위의 그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가 또 이해 당사자인 측면이 있어서 또 역시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사안 자체가 언급하셨던 그 언론 자유나 또 권익 측면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그 이해 충돌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냉정하게 보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주문하신 것처럼 뭐 냉정하고 날카롭게 이 사안은 계속 좀 지켜보면서 후속 보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YTN이 보도했던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 대한통운 2심도 부당노동행위 판단, CJ 대한통운 택배원실 반영 못해 상고할 것, 이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하청업체 택배기사들과 단체 교섭의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며 단체 교섭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 입장을 소개하는 한편, 해당 판결에 반발해서 상고한다는 CJ 대한통운의 입장도 소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국 택배노동조합이 CJ 대한통운의 단체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면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의 취소 소송인데요. CJ 대한통운은
비록 대리점 택배기사의 원 사업주는 아니지만 택배노조가 요구한 6개 교섭 위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CJ 대한통운은 노조법상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택배노조의 그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 노동 행위이다라는 재심 판정을 중노위가 했는데요. 그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이제 중노위 판정의 의의라든가 판정 내용이 좀 없고 원청사가 택배노조의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노동에 행해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해당 판결은 명백하게 택배 노동자가 아니라 택배 노조가 CJ 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 교섭의 주체라는 것을 하청 택배 기사가 교섭의 주체라고 한 점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배 사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 하청 구조나 재하청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가 뭐 굳이 노동부 출입하는 기자가 아니어도 사회부에서 그동안 많이 다루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일자 뉴스큐에서는 다방주인 2명 살인 사건을 2명의 기자가 각각 한 건씩 2건의 기사로 다루었는데요. 한 건은 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1분 30초가량 보도했고, 나머지 한 건은 다른 기사들이 나간 뒤 한 10분쯤 뒤에 또 다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 두 살인 사건의 자세한 개요와 함께 살인범 신상 공개에 어떤 요소가 고려됐는지, 그리고 살인범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등을 8분가량 길게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는 범인의 머그샷 사진도 여러 차례 상당히 긴 시간 내보냈고요. 살인 후 범인의 도피 행각을 단독 확보했다는 CCTV 화면으로 긴 시간 2번 반복해서 보여주었고, 연쇄 살해 피의자 동선 추적이라는 도주 경로 지도까지 내보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보도할 만한 사건이었나 의구심이 들었고, 지나치게 자세히 길게 보도해서 선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보다는 피해자 2명이 공교롭게도 60대 여성들이었는데요. 60대가 돼서도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이들의 삶을 조명해보고, 이런 피해자들처럼 늦은 시각까지 영업을 하면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들의 숫자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이런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을지, 그런 기획 보도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 그 조금 그러니까 선정적으로 느끼실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굳이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게 관성이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초반에 조금 그 부분을 많이 좀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그 관성의 영역 안에서 그걸 종결하는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거쳐서 공개된 거로, 머그샷도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아직 법이 강제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공개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조금 필요 이상으로 좀 부각을 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선정적인 부분이 출연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전혀 없다고는 못할 것 같고, 그 부분도 한번 좀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첨단 산업 이슈를 비중 있게 그리고 알기 쉽게 많이 다뤄주고 계시긴 한데, 최근 몇 달의 보도 패턴을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주로 정부 정책의 발표라든지 뭐 더 최근에는 주가 동향을 좀 위주로 해서 전달하는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하시다 보니까 정작 산업계나 해당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녹여내는 그런 보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 산업의 경우에 최근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부진하죠. 그런 것들을 좀 메인으로 다루시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업황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라는 내용을 상당히 부각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정작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의 문제들, 이를테면 흑연 같은 핵심 광물을 지금 상당 부분 중국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해외 우려국으로 지정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이 핵심 광물들을 중국에서 계속 들여오게 되면 미국의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확 밀려버리는 그런 문제들을 직면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사실 한탕하고 벌금 내면 평생 먹을 돈을 취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국부 유출의 차원에서 그런 경쟁사나 경쟁 국한테 기술들을 넘기는 이런 것들은 좀 양형을 조정해서라도 좀 근절돼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언론사에서 자꾸 환기시키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첨단 산업을 예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국내 주요 산업이라든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위기감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좀 표현도 해주시고 국부의 원천이 되는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촉구하는데 언론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가장 제가 또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배터리나 반도체 그리고 산업기술 유출 문제들 거론해 주셨는데 저희 경제부 보도가 대체로는 이제 발표 아니면 제출되는 수치 위주로 이렇게 많이 제작이 되고 그걸 메꾸고 그걸 제대로 해석하기도 벅차다 보니까 어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 주신 부분은 유념해서 계속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식용 금지법 통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한 10건 정도 기사와 보도를 내어주셔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은 식용유 문제를 두고서 정부와 육견협회가 어떤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또 해외 언론들은 이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3대 게시장 중에 하나인 대구 칠성시장 상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와 개고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한다 위주의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이 개고기와 관련된 사안이 왜 갑자기 지금 이슈가 되었는지 다른 보도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개고기 논쟁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논쟁이었는데 이게 왜 2024년 오늘날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언급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 그리고 원래는 개가축산법에 따르면 고기 등을 얻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에 해당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음식에 쓸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기사에서 다뤄주었으면 하였는데요. 그러면 법안 통과 전에 개고기에 대한 방침이 어땠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어서 법안 통과 후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7월부터 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정부가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니 관련하여 추후 보도를 할 때 해당 법안의 추진 배경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다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법 시행 앞두고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아이템 내용은 기억을 못하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또 보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최근에 어쨌든 여권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야당 측에서도 흔쾌히 받으면서 지금 급속도로 추진이 됐고 그 과정에서 육견협회든 아니면 이게 뭐 또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만 뭐 문화든 아니면 뭐 거기에 생업이 걸려 있는 분들이든 뭐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내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어쨌든 처리가 됐으니까 그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에 더 뉴스에서 이번에 에미상에서 8개 부문을 수상한 넷플릭스 시리즈죠. 성난 사람들 관련한 보도로 에미상 휩쓴 성난 사람들 대세된 K 콘텐츠라는 제목으로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글로벌 OTT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에서 글로벌 흥행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K 콘텐츠라는 용어를 여기저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사실상 미디어를 중심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명확하게 정의나 범주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해당 보도에서 다루었던 그 성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는 원제는 비프인데요. 물론 이 창작자인 이성진 씨가 한국계 미국인인 것은 사실이고, 또 이분 이외에도 다수의 한국계 크리에이터와 배우들이 해당 작품에 참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국계의 이민자들이 참여한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명백히 해당 시리즈는 미국의 제작사에 의해서 영어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국계 미국인이 창작자 배우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K 콘텐츠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또는 그 외에 이러한 작품들을 K 콘텐츠라고 부른다면 다른 보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내에서 창작되고 제작된 K 콘텐츠라는 용어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YTN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YTN이 이런 부분에서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용어를 선택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 안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갖고 그날 아침에 얘기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K 콘텐츠라고 부르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과연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볼 거냐에 대한 거는 단순히 그 작품에 대한 관여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적인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비중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어느 수준으로 다룰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 개인 의견은 사실은 크게 저는 이렇게 별로 그랬는데, 그 뭐 구성원들 생각은 좀 달랐고 해서 했는데, 고민스러운 지점이네요. 이거 뭐 저희가 딱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고, 설령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수용해 줄까 문제도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고민은 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그 안보를 둘러싼 그 온도는 정말 그 춥고 추운 시베리아 찬바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요즘인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전쟁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그 질문이 평상시는 없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요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전쟁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도 뭐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런 센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런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다는 거는 결국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걸 톤다운을 시키든지 또는 강도를 정해야 되는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고민이지만 여기 계신 뭐 사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모든 분이 아마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이걸 도대체 정부가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를 뭐 직강 끝에서만 얘기하는 거를 저거를 그냥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도해야지 팩트에 근접한 보도가 될 것인가. 그거를 막 또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기사로 나가게 되면 이제 보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해하고, 이 전쟁 나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이제 자꾸 하게 된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사실 답은 없죠.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해야지 맞는 건지는 모르는데, 이런 고민은 뭐 기존부터 많이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보도가 일반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보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그냥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한반도 주변 정세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을 어떤 수위로 다루는 것이 뭐 굳이 국익이라는 개념은 빼더라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언론으로서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필요 이상으로 뭐 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항상 고민스러운 지점이어서, 저희도 사실은 좀 냉정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답을 저도 딱 이거다라고 정답을 못 찾는 그런 고민은 항상 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취지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작년 10월 회의 때 금년 1월 1일부터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기존에 이제 여러 개 안내 전화번호에서 109로 통합되기 때문에
YTN에서도 모바일 버전에서 이제 자살 관련 보도 하단에 표기되는 그 안내 멘트 변경이 제때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 지난 14일에 보도된 그 충남 현직 경찰관 근무지에서 총기로 극단적 선택이라는 보도 하단에 변경된 안내 멘트를 적절하게 표기해줬기 때문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같은 내용의 보도임에도 다른 지상파 방송 모바일 버전에서는 기사 하단에 변경 이전의 과거 안내 멘트를 그대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사회의 그 자살 이슈가 큰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살 관련 보도 시에는 그 보도 중에는 하단에 그 흐르는 띠뉴스 또는 이제 위로 바뀌는 띠뉴스 있지 않습니까? 띠뉴스의 내용도 자살 예방 관련 안내 멘트로만 좀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109라는 거는 그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그러니까 1이죠. 없도록 이게 0입니다. 그리고 모두 구하자. 그래서 109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자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이제 올해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고, 그거는 지금 다 바로 적용이 돼서 그 새로운 안내 멘트가 다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통합된 전화번호인 109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에서 이제 관련 콘텐츠가 나갈 때 이렇게 하단 스크롤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찾아봐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일감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맞춰서 하는 거. 근데 이제 109 자체를 어떻게 좀 더 많이 노출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유튜브에서 스트리밍이 시작된 에디터픽 총선 싸가지에 대한 정치적 고찰 85년생 싸가지 이준석이라는 영상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은 정치사에서 큰 이슈가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리고 현재의 흐름을 다양한 역사적인 자료 화면들과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재미있게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라는 장점이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4분 남짓 한 짧은 영상 속에서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유시민, 이준석이라는 4명의 인물이 싸가지 없다라는 다소 모호한 언어의 평가를 들은 정치인으로 같이 범주화되는 설정이 그 시청자들이 그 제작 의도를 바로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송에서는 소위 싸가지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인물의 사례로 1970년대 제7차 대선 후보 지명전에서 40대 기수론을 주창한 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소위 복장 논란으로 국회에서 선서를 하지 못했던 당시 새내기 국회의원이었던 유시민,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순서대로 등장을 했는데요. 만약에 본 영상의 제작 의도가 싸가지 없다라는 평가를 들은 정치인들이 기존의 낡은 권위주의적인 정치의 문법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또 새로운 정치 비전과 형식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기존 질서의 저항이 따른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하고 영상을 본다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가진 정치 철학은 물론 개개인이 세부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정책 비전과 내용의 측면에서 소수자 인권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사실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정치의 문법을 깨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 정치인으로 표상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또 시청자들이 좀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 디지털 센터에 내려와 있는 기자들이 칼럼 형식으로 쓰는 컨텐츠이긴 한데 애시당초 그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들을 이제 쭉 사례로 모아서 했던 건데 다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는 동의할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공감하기 어려운 지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길게 저희가
어떤 논박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혹시라도 저희가 단정적으로 쓴 표현이 있는지는 이거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 날 뉴스인데요. 미 민간 첫 달 착륙선 임무 실패, 나사 인류 달 착륙 계획 연기라는 걸로 이제 한 2분 정도 기사를 내셨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앵커 멘트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첫 민간 달 착륙선에 도전한 미국 기업이 이번 발사는 기술적 문제로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달 표면에 인류를 다시 보내겠다는 미국 계획은 2026년으로 1년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두 개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치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뒤에가 영향을 받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멘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게 원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구조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이 민간 첫 달 착륙선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안에 있는 CLPS라는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LPS는 뭐냐면 커머셜 루나 페이로드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인간 달 착륙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아르테미스의 메인 프로그램이면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오리온 우주선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기사를 보면은 우주인이 가장 중요하다. 우주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오리온의 재진입을 할 때에 오리온의 그 단열재를 바르는데 그게 너무 온도가 높게 올라가서 그 비행사의 안전을 보장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1년을 미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골자들이 빠지고 나니까 이거를 이제 저같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비전문가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오해할 수 있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과학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하실 때에는 좀 메인이 되는 프로젝트의 얼개를 좀 파악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하고 인과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혀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실수한 것 같고 그냥 말씀만 쭉 들어도 저희가 앵커 멘트가 잘못 처리된 것 같고요. 국제부에서 이제 이거저거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다 그냥 모둠으로 그냥 하룻밤새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다시 한번 제가 또 가서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1월 2일 2024년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관련 보도와 1월 18일 중국 연구진이 쥐의 치사율 100%에 달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보도 등 다수의 보도에서 미국의 뉴욕 포스트 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뉴욕 포스트라는 이름만 들으면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정론지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많이 생산하는 황색 언론으로 평가받는 언론 매체인데요. 다른 국내 언론사에서도 뉴욕 포스트 기사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외 언론 매체 하나에 너무 의존해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스 중에 대학들의 무전공 선발 확대와 의대 정원 확대가 있는데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다 보니 YTN에서도 각각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이 두 가지 이슈는 2025년 입시부터 시행되는 긴급한 사안이고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적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도하셨다시피 무전공 선발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기 학과로의 쏠림 현상과 비인기 학과에 대한 외면이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무전공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추후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큰 변화가 예고된 대학 교육 현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보도도 기획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전공 선발이나 지금 올해는 또 이제 늘봄학교도 시행이 되고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특히 대학 쪽에 최근에 글로컬 대학도 선정됐는데 그것도 아마 지금 학교별로 시끄럽고 또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아마 설 전후로 해서 아마 결론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무전공 선발 같은 부분은 저도 관심 갖고 있고 담당 기자랑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선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YTN 시청자위원회 1월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실내 환기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겨울이면 추위와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얼마나 환기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집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내 환기에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한 가족의 사례를 통해 집과 지하철, 직장, 카페, 학원, 키즈카페 등 하루에 방문하는 다양한 공간에서의 실내 공기와 환기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 공간에서 직접 공기의 질을 잰 기계의 화면과 주요 오염물질 수치를 함께 보여주고 있어 보이지 않는 공기의 질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환기시설을 갖춘 지하철역, 카페나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을 확대 중이라는 사실까지 환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도 각 공간을 따라가며 구체적으로 짚어줘 이해가 쉬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겨울철에는 환기 시스템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환기 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환기와 호흡기 건강, 눈 건강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신뢰를 더했습니다. 환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인터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생활 속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설명을 문답식으로 구성한 부분은 자칫 밋밋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신선한 공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실내 공기질 관련 규제는 오염물질, 건축자재, 건축물별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환기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설명하면서 각 국가의 환기 관리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픽토그램과 간략한 자막으로 표시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환기의 중요성에 비해 집안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환기 시스템의 원리를 잘 모르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 역시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요. 최근에는 실내 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소음도 적고 관리가 쉬운 환기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 교체 사례를 소개하면서 달라진 환기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점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집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내 환기는 실내 공기와 관련된 우리의 일상생활을 재구성하고 환기에 대한 인식을 인터뷰하는 등 실제 사례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환기의 중요성을 더욱 잘 인식하고 환기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